저는 노년에 평화롭게 인생을 즐기고 있는 65살의 여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며 별로 큰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힘든 시기에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나이 20대 초반에 집안에서 맺어준 사람과 불평불만 없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시댁 어른들께서 빨리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고 남편 역시도 아들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쉽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도무지 제가 임신을 하지 않으니 시어머니께서는 많은 구박을 하셨습니다. 남들 다 해놓고 잘만 사는데 너는 뭐가 문제니?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 대가 끊어지게 생겼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구박과 눈치 때문에 집안에서의 제 자존감은 늘 밑바닥이었고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이 제 책임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문제는 남편 역시도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었죠. 당신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불임인 걸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나를 속인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걸 내 책임이라고 하는 건데? 당신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네. 나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내 탓은 절대 할 생각하지도 마. 남편이고 시댁이고 시집 온 뒤로 구박덩어리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얼굴만 보면 구박을 받았기 때문에 며느리 삶은 원래 이런 거구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임신까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저는 집안의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죠. 집을 떠나 이 낯선 곳에 시집와서 제가 믿을 사람이라고는 남편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남편도 제 편이 아니었으니 어디 하나 믿을 곳 없이 늘 혼자 이겨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니 저조차도 제 자신이 싫어지더라고요. 눈칫밥을 먹으며 버티고 있던 와중에 어느 날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누군데 우리 집에 데리고 들어와요? 난 당신한테 할 말 없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 궁금하면 우리 엄마한테 여쭤봐. 자, 어서 들어와요. 짐도 풀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지 이야기해봅시다. 어딜 들어가요? 거긴 우리 방이잖아. 남편이 그 여자를 데리고 남편과 제가 쓰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렸는데 그 소리를 듣고 뛰어온 시어머니가 저를 밀치며 이러시더라고요. 어디서 재수없게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고 있어? 당장 짐 싸서 너희 친정으로 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그럼 애도 못 낳는 너를 평생 이 집안 며느리로 둬야겠니? 더 늦기 전에 내 아들 세장가 드려야겠으니까 잔말 말고 꺼져. 당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고 일단 이 집에서 쫓겨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시어머니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대문 밖으로 밀쳐냈고 잠시 후에 또다시 문이 열리더니 제 옷가지와 몇 안 되는 짐들을 가져와 집어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이 닫히고 그 뒤로는 2번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마당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결혼하고 난 뒤에는 친정에 거의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한참을 고민해봤지만 친정 말고는 제가 갈 곳이 없었고 한겨울 추위에 벌벌 떨며 길바닥을 걷다가 결국 친정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죠. 거의 1년 만에 만난 친정 부모님은 제 몰골을 보고는 많이 놀라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남편이 새 여자를 집에 들이고 그것 때문에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했더니 친정 식구들은 모두 속상해하면서 동시에 제 거취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는 쫓겨난 딸에게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니 당분간 집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엄마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한 번 실패하긴 했어도 너 나이가 아직 젊잖아. 애도 없었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나보고 또 시집가라는 소리야? 가뜩이나 동네에 애 못 낳고 쫓겨난 여자로 소문이 다는 상황인데 누가 나랑 결혼하고 싶겠어. 없긴 왜 없니? 너가 뭐가 부족해?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짝될 사람 하나는 얼마든지 있어. 그리고 너가 임신 못한 게 너 잘못이라는 증거도 없잖아. 엄마, 나 아직 재혼할 생각 없어. 결혼하면 또 그 고생해야 하는데. 너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성화하는 걸 보면서도 눈치가 없니? 시집간 딸 쫓겨났다고 얼마나 화를 내시는데. 저는 엄마의 설득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재혼을 생각해보겠다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주변 지인들에게 재혼 자리 주선해달라며 말씀을 하고 다니셨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어떤 분께서 괜찮은 사람과 자리를 만들어주겠다 하셨어요. 엄마는 잘 됐다며 좋아하셨지만,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듣던 엄마는 잔뜩 굳은 얼굴로 전화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엄마 표정이 이상해서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는구나 예상할 수 있었지만, 의외로 저한테는 며칠 내로 자리 만들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 하시더라고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그 남자한테 무슨 하자라도 있다는 거야? 엄마는 이야기를 해줄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어휴, 너한테 숨겨봐야 뭐하겠니?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인데 그 남자 밑으로 자식이 둘이나 딸려 있다더라. 처음엔 부잣집 아들이라 하길래 뭐가 아쉬워서 우리 딸이랑 재혼하려고 그러나 싶더니 역시 애가 딸려 있었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난 괜찮아. 차라리 애가 있으면 나보고 낳아달라는 소린 안 하겠네. 솔직히 저도 괜찮지는 않았지만 엄마의 걱정스런 표정을 보니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재혼 자리라고 해도 아이 둘 딸린 남자가 맞는 일인가 싶었죠. 그래도 집안도 잘 살고 본인 능력도 괜찮다고 하길래 일단 한번 만나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만나게 된 이 남자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한 전 남편과는 다르게 매우 다정다감한 성격이었죠. 그리고 그 남자 역시 저를 처음 보자마자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대화를 나눠보니 두 아이를 낳은 아이 엄마는 원래 몸이 약했고 둘째를 낳고 회복을 하지 못한 채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고요. 그 뒤로 아이들은 남자의 부모님과 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돌보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젊은 남자가 혼자 아이 키우고 살기 힘들다며 자꾸 재혼하라고 재촉을 했었답니다. 저를 처음 보는 순간 저 같은 사람이면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줄 것 같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저 역시도 마음이 크게 움직였어요. 만나고 겨우 석 달이 지났을 때 서로 시간 낭비할 것 없이 빠르게 결혼을 하자며 청혼을 받았고 저 역시도 재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랑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두 아이들은 아직 어린 아기들이었고 결혼하자마자 신혼생활을 즐길 새도 없이 초보 엄마가 된 저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며 남편 내조에 힘을 쏟았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아무리 남편에게 자식이 있다고 해도 저와 남편 사이에 새로운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당부를 하셨어요. 남편 역시도 이 말에 동의했고 저희는 셋째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아서 저는 남편 몰래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했었는데 의사에게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고 말았어요.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선고를 받은 그날 남편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서럽게 우는 저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안아주고 제 잘못이 아니라며 달래주었어요. 남편은 하늘이 우리에게 더 이상의 아이는 허락하지 않는 것뿐이라며 원망하지 말고 좋게 생각해서 행복하게 살자 하더라고요. 아마 전 남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저를 아마 대역죄인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를 참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프고 속상했지만 한편으론 남편 덕분에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지만 두 아이를 선물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날을 기점으로 마음속에 큰 다짐을 하나 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앞으로 제 인생에서 다른 욕심 내지 말고 지금 이 가족을 지키며 살아야겠다고요. 제 배가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눈물로 빚어 낳은 아들이라 생각하며 엄마 노릇에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아주 어릴 때부터 제 손으로 분유 타먹이고 기저귀 갈아가며 키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저를 친엄마라 알고 자랐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사랑으로 열심히 키운 두 자식들을 다 장가 보내고 우리 부부는 한적한 전원주택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살도 쭉쭉 빠지고 몸이 좀 이상하다 싶어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대장암 말기라 하더라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우리 부부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이제야 큰 걱정 없이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나 했더니 바로 암이라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도 바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암이라니? 그러게 말이다. 이때까지 몰랐던 것도 다 내가 잘못한 거지.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너희 엄마랑 편하게 쉬면서 계속 치료해 볼 테니까. 엄마랑 집에 계시겠다고요? 아니, 입원을 하셔야죠. 의사가 그러더라. 이미 말기라서 다른 곳에도 전이가 된 상태래.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도 나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허망하게 병원에서 끝나고 싶진 않아. 여기서 너희 엄마랑 지내는 게 마음도 편하고 훨씬 좋다. 저 역시도 남편이 수술을 하고 치료를 끝까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본인 생각이 워낙 확고해서 말릴 수가 없었어요. 큰아들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문득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중을 생각하면 지금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아버지 회사 말이에요. 지금은 저랑 동생이 맡아서 하고 있긴 한데 확실하게 후계자를 선임해 주셔야 하지 않나 싶어요.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재산도 미리 결정을 해주시면 더 좋고. 남편의 암 소식으로 걱정이 앞서는 가운데 회사와 재산을 먼저 생각하는 아들의 모습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서운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남편 역시도 잠시 생각을 해보더니 그 말에 일리가 있다며 조만간 변호사와 만나서 재산 분할에 대해 매듭을 짓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두 아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남편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물려줄 회사고 재산도 물려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을 돌보는 것보다는 그 문제에 더 집중을 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첫째 아들이 회사 대표 자리에 앉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공장을 하나 맡아서 그곳의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해두고 저와 남편은 전원주택에서 생활을 하며 건강 회복에 만전을 다했지만 남편의 몸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한때 키도 크고 덩치가 있던 남편은 저보다도 더 왜소하게 작아졌고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했지만 다시 퇴원하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두 자식들과 함께 남편의 장례를 끝까지 마무리했고 남편 없는 집으로 혼자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어찌나 크게 느껴지고 집이 이렇게 넓었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먼저 떠나간 남편이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면 걱정할 것 같아서 애써 기운 차리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갔습니다. 조금씩 제가 나아질 무렵 누군가 저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에요. 몇 번 연락드렸었는데 바쁘셨는지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부동산이요? 어머, 우리 집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네. 아드님께서 여기 집이랑 주변 땅까지 싹 다 내놓으셨잖아요. 마침 보고 싶다는 분 계시길래 모셔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아들이 집을 내놓다니 저는 완전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일단 그런 일 없다고 부동산 사장님을 돌려보내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참 신호가 가고 제 전화를 받은 아들은 마침 제게 할 말이 있다며 곧 집으로 들르겠다 했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이 집에 찾아왔고 오랜만에 아들과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평소 좋아하던 LA 갈비도 굽고 식사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서 와라. 너 좋아하는 갈비 구웠어. 요즘 바쁘니? 너희 둘 다 통 연락도 없고 엄마 서운하게. 아니요, 저 바빠서 필요한 말씀만 드리고 바로 갈 거예요. 어제 부동산에서 이야기 들으셨죠? 집이랑 땅 내놓은 거.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걸 나한테 상의도 없이 맘대로 결정하니? 엄마 혼자 시골에서 사는 게 불안해서 그래? 나 괜찮아. 너희들이랑 같이 살면 며느리들이 불편해 하잖아.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모실 생각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은 우리 아버지 땅이니까 자식인 제가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죠. 그럼 나는 엄마는 어디서 살라는 소리야? 엄마요? 누가 제 엄마죠? 당신 내 엄마 아니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야 장단 맞춰드렸지. 사실 저희 엄마는 아니죠. 피가 섞인 것도 아닌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거실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둘째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이미 아이들에게 제가 낳아준 친엄마는 아니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끝까지 숨기고 살까 생각도 했었지만 마냥 속이는 게 좋은 것도 아닐 것 같았고 어느 정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둘째는 제 말을 듣고 놀랐는지 그럴 리 없다며 펑펑 울었지만 첫째는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덤덤했습니다. 당시엔 그래도 첫째는 어른스럽구나 생각했었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신이 우리 친엄마가 아니니까 우리도 당신을 모실 이유가 없고 이 집에서 계속 지내게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아무튼 며칠 내로 여기 정리할 테니까 알아서 짐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예정이 있어서 빈손으로 내보내진 않을 거니 너무 걱정하진 마시고요. 30년 넘게 부모 노릇 해주셨으니 퇴직금은 두둑하게 챙겨드려야죠. 아들은 이 말을 끝으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이 나간 문만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낳아준 친엄마가 아니라서 항상 마음에 돌을 하나 얹어놓고 사는 기분이었는데 아이들이 제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항상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했고 단 한 번도 남의 애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단지 친엄마가 아니라는 이유로 헌신짝 취급하며 버려질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떠나간 후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제 명의 통장에는 생활비 어느 정도만 들어있을 뿐 대부분 남편의 명의로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남편이 암에 걸린 후 모두 큰아들이 관리 명목으로 가져가 버렸고 저는 말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나마 이런 제 사정을 알고 부동산 사장님이 당분간 지낼 곳을 찾아주셨는데 월세 40만 원짜리 쪽방이었어요. 일단 밖에서 생활할 수는 없으니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이곳에서 지내라 하면서요. 다행히 이슬은 피할 수 있었지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친아들처럼 키운 두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죠. 저는 모든 것이 괴로워서 밥을 잘 먹지도 쉽게 잠이 들지도 못하며 그저 이렇게 지내다가 남편을 따라가야겠다 생각했어요. 며칠에 한 번씩 누군가 찾아와서 도시락도 먹으라며 넣어주고 쌀이나 김치 간식들도 챙겨주곤 했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사는 목적을 잃고 숨만 쉬고 있던 와중에 부동산 사장님이 누군가와 함께 제가 사는 쪽방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며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예요. 그리고 저한테 따로 부탁해 놓으신 것도 있습니다. 남편은 암에 걸린 뒤로 본인 소유 부동산의 상당 부분을 이 남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관리를 맡겨놓고 있었다고 해요. 남편이 회사 일에 손을 떼며 두 아들들이 경영을 맡아서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20년 동안 같이 일했던 부사장을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쫓겨난 그 부사장한테 남편이 찾아가서 본인 건물과 땅을 관리하는 작은 회사를 만들게 해서 그곳의 대표를 맡기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돈 욕심이 많은 두 아들들이 혹시나 남편이 먼저 떠났을 때 저한테 아무것도 내주지 않고 쫓아낼까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법적으로 끝까지 아들들과 다투면 제 몫을 챙길 수도 있었겠지만 평소 제 성격으로 그러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둔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고민들이 남편의 편지 안에 잘 적혀 있었고 자기가 끝까지 제 옆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로 편지는 끝을 맺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고 한참을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회사는 두 자식들에게 물려줬지만 남편이 가진 부동산의 대부분은 남편이 미리 만들어둔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 회사의 지분을 모두 제게 주고 갔더라고요. 한 달에 월세만 수천만 원씩 들어오는 상가 건물 4채와 아파트, 그리고 시골에 있는 땅까지 제 앞으로 된 재산이 엄청났어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제 걱정을 해준 남편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아들들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 아빠 재산을 내놓으라 소리쳤지만 더 이상은 당하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일까지 만들면서 저한테 칼자루를 쥐어줬을 거라 생각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건물을 관리하겠다고? 웃기지 마. 누굴 속이려고 들어? 우리는 그런 건물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당신이 아버지 속이고 따로 재산을 빼돌려 놓은 거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이러셨을까? 난 너희들을 내 아들들이라 생각하며 키웠어.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물려준 회사나 잘 운영하면서 살아. 아버지 살아계시고 이런 모습 보셨다면 너희들한테 국물도 없었을 거야. 두 아들들은 고소를 하겠다며 끝까지 물고 늘어졌지만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저는 남편과 살았던 집 근처에 비슷한 전원주택을 짓고 텃밭에 작은 농사를 지으며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고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경영을 하던 두 아들들은 남편 사후에 많은 거래처들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지금은 회사 운영이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둘째 아들이 몰래 찾아와 형한테는 비밀로 하고 자기한테만 돈을 좀 빌려달라 하더라고요. 자기는 처음부터 엄마를 쫓아내는 것에 반대했었지만 형이 무서워서 그동안 아무 말 못하고 있었다면서요. 앞장서서 저를 쫓아낸 놈이나 그걸 보고서도 뒷짐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던 놈이나 제 눈에는 똑같이 보여서 바로 쫓아내버렸어요.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하늘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피가 섞이질 않아서 그런지 끊어지긴 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조용히 살다가 남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고 갈 계획이에요. 어차피 부모 인연은 자기들이 먼저 끊었으니 두 아들이 아무리 앞으로 힘들어져도 10원짜리 한 장 물려줄 생각 없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